밤하늘 저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별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바닥 위에 놓인 아주 작은 입자 하나도 함께 떠올려 보시고요. 만약 이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다면 여기서 얘를 살짝 건드리는 순간 저 우주 끝에 있는 입자가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 년이 걸릴 거리인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보고 소름 끼쳐 했어요. 그는 이 현상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것처럼 아주 불쾌해했죠.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 평생을 바쳐 세운 현대 물리학의 가장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성벽이라면 역시 빛의 속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 우주에서 그 어떤 정보나 신호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자 얽힘이라는 녀석은 그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즉각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엄청나게 빠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예 0초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 법칙의 붕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사실 붕괴 정도가 아니라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대재앙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전혀 다른 구조로 짜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커피잔을 내려놓았는데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누군가의 커피정이 시에 달그락거린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알던 세상일까요? 영화에서나 보던 텔레파시나 순간이동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정확한 비유예요.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란 학문 자체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실험을 통해 실제로 두 입자가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이건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우주의 거리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가설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거리가 허상이라니 정말 상상조차 안 가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입자 두 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서 하나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 기괴한 일이에요. 이 끈은 빛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벽조차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얽힘이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왜 그토록 이 현상을 부정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우주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정보가 흐르는 질서 정연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유령이 나타나서 판을 흔드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유령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아니 시간이 흐르지도 않는 찰나에 서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도전이자 모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주가 아주 넓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 얽힘이라는 렌즈로 보면 우주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 기묘한 가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죠. 그 연결고리의 핵심을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가진 상식이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직도 더 놀랄 게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시작이죠. 우선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흔히 동전 던지기를 예로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둘 중 하나겠죠? 우리가 아직 안 봤을 뿐이지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관찰하기 전의 동전은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이기도 한 모든 가능성이 겹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이 아주 빠르게 돌고 있어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보이는 것과 비슷해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분명히 하나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양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눈길을 주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걸 측정이라고 불러요. 내가 보는 순간 중첩되어 있던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가 선택되고 나머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안개 속처럼 흐릿하다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정해지지 않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봐야죠. 여기서 바로 얽힘의 진짜 소름 돋는 원리가 등장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 개의 입자가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 서로 묶여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두 입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입자 A와 입자 B가 각각 앞면과 뒷면을 나눠 갖기로 얽혀 있다고 칩시다. 얘네 둘은 각자 아주 멀리 떨어져서 여전히 뱅글뱅글다 돌고 있는 중첩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입자 A를 딱 관찰했어요. 그 순간 입자 A가 앞면으로 결정됐다고 해보죠. 그럼 그 0.00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저 우주 반대편에 있는 입자 B는 무조건 뒷면이 됩니다. 입자 B는 자기가 관찰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운명이 정해져 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입자 A가 결정되는 그 즉시 입자 B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정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호가 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하나의 상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보 차원에서는 여전히 붙어 있는 셈이죠. 그럼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 우주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찰자가 개입하기 전의 우주는 수많은 가능성만 출렁이는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만 그 바다가 딱딱한 현실로 굳어지는 거죠. 양자 얽힘은 이 기막힌 현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두 입자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의 관찰이 전체의 그림을 완성한다는 것. 이건 개별적인 물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우리의 고전적인 믿음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나와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입자를 측정하는 행위가 우주 저 너머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친다니 책임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가 그 지점에서 철학적인 고뇌에 빠지기도 했어요. 단순히 입자 두 개의 장난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묻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체라고 믿었던 책상, 액체라고 믿었던 물, 이 모든 게 사실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그저 확률의 구름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름들이 서로 얽혀서 우주라는 거대한 거미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듣고 보니 아인슈타인이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주사위 놀이처럼 확률로만 돌아간다는 게 너무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숨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얽혀 있는 두 신발 상자가 있다고 해보죠. 한쪽 상자에 왼쪽 신발을 넣고 다른 쪽에 오른쪽 신발을 넣은 뒤 아주 멀리 보냈다면 내가 상자를 열었을 때 왼쪽이 나오는 건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는 물리 상식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 신발은 왼쪽이면서 동시에 오른쪽인 상태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는 순간 그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소식이 빛보다 빠르게 옆 상자에 전달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후대의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입증해냈어요. 신발은 상자 안에서 정말로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측정의 순간에만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국소성, 즉 공간을 무시하는 연결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공간을 무시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라는 개념이 양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얽혀있는 입자들에게는 1미터나 1광년이나 똑같은 거리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위에 두 점을 찍어 놓고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두 점이 만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우리 눈에는 멀리 떨어져 보이지만 우주의 더 깊은 차원에선 그 두 입자가 여전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지는 이 공기 분자 하나가 사실은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의 입자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우주로 확장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입자들만 얽히는 게 아니라 그 입자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들도 거대한 얽힘의 일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는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거대한 양자 얽힘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가설 말입니다.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이 자아나 자유의지 같은 것도 결국은 얽힘의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아인슈타인을 잠 못 들게 했던 지옥 같은 의문이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보든 안 보든 달은 그 자리에 떠 있어야 하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실제론과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1935년에 동료인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아주 날카로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각자의 앞글자를 따서 그 유명한 EPR 역설이라고 부르는 논문이죠. 역설이라는 건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만든 논리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반격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너희 말대로 한쪽을 측정하자마자 빛보다 빠르게 반대편 상태가 결정된다면 그건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했다는 뜻 아니냐? 이건 내가 만든 상대성 이론에도 어긋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귀신 같은 원격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둘이 측정 순간에 소통한 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거다. 아까 말씀하신 신발 상자 예시처럼 이미 들어있던 게 나왔을 뿐이라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틀린 건 아니지만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은 변수가 입자 안에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예를 들어 두 입자가 얽힐 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널 왼쪽으로 돌리면 난 오른쪽으로 돌게. 이미 결정된 거야 라고요. 단지 우리 인간이 그 숨겨진 매뉴얼을 아직 못 읽었을 뿐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인슈타인의 말이 훨씬 상식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바로 닐스 보어였습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이 완고한 실제론을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보어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 입자에 대해 원래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만드는 것이지 측정 전에 독립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진짜 철학적인 싸움이네요. 사실상 종교전쟁에 가까운 논쟁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쏘아붙이자 보어는 신에게 주사위를 던져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라고 맞받아쳤거든요. 보어가 이끄는 코펜하겐 해석파는 이 확률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자는 측정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퍼져 있다가 관찰되는 순간에만 하나의 점으로 응축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물리 법칙이 수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관찰에 의존한다니 말이죠. 그 대단한 천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하나로 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논쟁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거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에는 이걸 실험으로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거봐, 내 말이 맞는데 증명을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했고 보어는 아니,
세상은 원래 이래라고 버틴 거죠. 그렇게 두 거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논쟁을 그냥 천재들의 철학놀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어차피 계산은 잘 맞으니까 그 근본이 확률이든 숨은 변수든 상관없다는 실용주의가 지배했거든요. 그럼 결국 아인슈타인이 맞았는지 보어가 맞았는지는 영원히 모르는 채로 끝난 건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964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물리학자가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낼 기막힌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존 벨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숨은 변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수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요.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미리 정해진 변수가 있다면 특정 수치 이하가 나와야 하고 보어의 말대로 즉각적인 연결이 있다면 그 수치를 넘겨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철학의 영역이 실험의 영역으로 내려왔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식적인 세상이냐 아니면 보어의 기괴한 양자 세상이냐. 이 벨의 부등식은 이후 수많은 실험 물리학자에게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우주의 비밀을 실제로 측정해 볼 도구가 생긴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류가 지금까지 믿어온 현실에 대한 모든 정의를 뒤바꿔 놓게 됩니다. 사실 벨이 이 식을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물리학계 전체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논리였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걸 실제로 실험해서 증명할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이론은 나왔는데 그걸 확인할 도구가 없어서 답답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존 클라우저와 알랭 아스페 같은 젊고 용기 있는 과학자들이 이 무모해 보이는 실험에 뛰어듭니다. 실험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어요. 서로 얽혀있는 두 광자를 아주 멀리 떨어진 양쪽 끝으로 보낸 뒤에 각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거였죠. 만약 아인슈타인의 생각처럼 입자 안에 미리 정해진 숨은 변수가 있다면 측정값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벨이 정해놓은 수학적 한계치를 절대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소름 돋게도 실험 결과는 매번 벨의 부등식을 보란듯이 어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믿고 싶어 했던 미리 정해진 매뉴얼 같은 건 세상에 없다는 게 확정된 순간이었죠. 입자들은 정말로 측정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서로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먼 거리를 빛보다 빠르게 소통했다는 게 과학적으로 진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사실은 비국소적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인해 버린 셈이니까요. 비국소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간이라는 장벽이 두 입자 사이의 즉각적인 연결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2022년에 이 실험을 주도했던 클라우저, 아스페, 차일링거 교수가 나란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거기 없는 거냐 라며 양자역학을 비웃었지만 실험 결과는 냉정했어요. 네, 당신이 관측하기 전까지는 달이 어떤 상태인지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격이니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실험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과학자들도 처음엔 자기들의 눈을 의심해서 실험 장치에 아주 미세한 결함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혹시나 측정 장치가 입자와 미리 짜고 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면서 아주 정교한 구멍들을 하나하나 다 메꿔 나갔죠. 심지어 나중에는 지구상의 장비가 아니라 우주 반대편에서 오는 수십억 년 된 별빛의 파장을 이용해 측정 방향을 결정하는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나 미리 정해진 설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검증했는데도 결과는 변함없었나요?
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양자역학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 된 거죠.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뚝뚝 끊어져 있는 개별적인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통일체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입자 하나를 툭 건드리면 우주 저편에 있는 짝꿍 입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기묘한 현상이 바로 우리 우주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방금 즉각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주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양자 얽힘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빛보다 빠른 통신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 써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양자 얽힘을 통해서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두 입자가 연결되어 있고 한쪽이 결정되면 즉시 다른 쪽도 결정되는데 정작 정보는 보낼 수 없다는 게 말이에요. 물리학에선 이걸 무통신 정리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양자 얽힘이 존재하더라도 그걸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아니, 상태가 즉시 바뀐다면서 왜 정보를 못 보내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측정하는 결과값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주 저편에 있는 친구에게 0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려면 제가 가진 입자의 스핀을 제 의지대로 위로 딱 고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 입자가 즉시 아래가 되면서 신호가 전달될 테니까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핵심은 내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결과가 철저하게 무작위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니 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확률의 영역이지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제가 본 결과가 위라면 상대방은 아래를 보겠지만 그건 그냥 우연히 정해진 결과의 짝꿍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숫자들을 같이 나눠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똑같은 로또 번호를 동시에 받는 기계가 있다고 칠게요. 번호가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똑같은 번호를 갖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줄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번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나온 번호도 그냥 랜덤이니까요. 상대방이 가진 번호가 내 번호와 똑같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걸로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하네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소통은 안 된다니.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제한 속도인 광속을 넘는 정보 전달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걸 물리학자들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라고 설명해요. 두 입자 사이에는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인 신호가 오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시스템이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느낌마저 듭니다. 빛보다 빠른 연결은 허용하되 그 통로로 우리가 수다를 떨거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막아놓은 셈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양자통신 같은 건 다 거짓말인가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내긴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고전적인 통신이 함께 필요해요. 즉, 전화나 인터넷처럼 빛의 속도로 가는 별도의 신호를 같이 보내야만 상대방이 양자 정보를 해독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정보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를 절대로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은 참 꼼꼼하게도 예외를 안 두는 거죠. 결국 빛보다 빠른 건 여전히 이 세상에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우주의 대원칙은 양자 얽힘이라는 기묘한 현상 속에서도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만약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 즉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 한다는 논리가 통째로 무너졌을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무통신 정리를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니까요. 정보는 안 가지만 두 입자는 분명히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보가 오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두 입자는 어떻게 서로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아무런 신호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가장 놀라운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양자 원격 전송입니다. 원격 전송요? 영화 스타트rek처럼 사람이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건가요? 원리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1997년에 광자를 이용해서 이 원격 전송을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물체가 직접 공간을 슝하고 가로질러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입자가 가진 정보, 즉 그 입자의 상태만 쏙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여기 A라는 입자가 있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B라는 입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입자는 서로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옮기고 싶은 제3의 입자 C를 A에게 가져다 대고 특수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C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양자 정보가 파괴되면서 그 정보가 즉시 저 멀리 있는 B에게로 전이 돼요. 정보만 쏙 빠져나가서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원래의 C는 사라지고 멀리 있던 B가 완벽하게 C와 똑같은 상태로 변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원격 전송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까 강조했듯이 이 과정에서도 고전적인 신호가 따로 가야 하기 때문에 빛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기술이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을 변화는 아마 보안일 겁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한 암호는 이론적으로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절대라는 건 없지 않나요?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상태는 누군가 관측하거나 엿보는 순간 그 즉시 상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암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건드리는 순간 암호 자체가 망가지고 침입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도둑이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 내용물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누가 읽었음이라는 경고문만 남는 셈이죠. 와, 보안의 끝판왕이네요. 그럼 양자 컴퓨터는요? 그것도 이 얽힘을 이용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수억 배 빠른 이유도 바로 이 얽힘과 중첩 덕분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0 아니면 1 하나씩 차례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여러 상태가 얽혀 있는 입자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수만 년 걸릴 암호 해독이나 신약 개발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 양자 얽힘이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열쇠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발전보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현상이 우리 우주의 근본 구조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구조요? 우리가 아는 공간의 개념이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우주가 텅 빈 공간이고 그 안에 별이나 행성 같은 물체들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얽힘이야말로 공간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실마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리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라는 그물망이 있고 얽힘은 그 그물망을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매듭 같은 존재인 셈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쩌면 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입자 두 개가 연결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걸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며 끝까지 의심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현상이 오늘날 우주의 비밀을 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분리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별과 나도 어쩌면 아주 미세하게 얽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죠. 우리는 모두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고, 그때의 입자들이 여전히 얽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신비로우며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붙들고 있다고요. 어쩌면 과학은 증명할 수 없는 철학의 영역을 이 기묘한 현상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나만 거지 같을 때 비트코인 선물 자동 매매 봇 시그널 플로우가 답이다. 지금 무료 다운로드 부자 되세요.